며칠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며 집을 비웠던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짐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삐 소리만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집은 내 명이야. 내가 내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뭐가 문제니? 밖에 너무 추워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한 짓들은 벌써 다 잊은 거야? 어머니, 이건 진짜 아니죠. 저희 당장 갈 데도 없잖아요. 왜 내가 너희 걸 뺏은 것처럼 말하니? 내 걸 돌려받은 건데. 그리고 너희가 엄마 보고 이제 남이라면서? 어머니! 아니, 그때는 욱해서 그런 거고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미안하지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해서 짐 좀 빨리 빼줄래?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1세 박명자이십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했던 박씨 할머니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책 한 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가슴 한켠에 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씨 할머니의 인생에도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40이 넘어 어렵게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많아 임신이 힘들 것이라 했지만 박씨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마침내 기적처럼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박씨 할머니는 오히려 더 열심히 아들을 키웠습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을 아들에게서는 반드시 풀어주겠다는 결심이 컸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들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모든 희생이 보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서울의 명문대학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꼭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가고 싶어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꼭 가고 싶은 대학 가야지. 엄마 아빠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박씨 할머니와 남편은 아들의 학원비, 교재비를 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낮에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고 박씨 할머니는 식당 일과 가정부 일을 병행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된 나날이었지만 공부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학교 입학이라는 큰 꿈을 이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박씨 할머니 부부는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들이 1학년이 되었을 때 박씨 할머니의 남편분이 지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시게 되셨죠. 아버지, 여보, 당신 먼저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아이고.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박씨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간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박씨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헌신에 보답하듯 마침내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아들은 어머니께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들 동수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박씨 할머니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아직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이 없어서요. 근데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하다 보니 부담이 좀 돼서요. 박씨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평생 목돈으로 모아온 저축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인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씨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털어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박씨 할머니는 계속해서 아들 내외를 챙겨주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에도 반찬을 만들어 날랐고 손자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도 감사해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이렇게 한숨 돌리네요. 며느리의 말에 박씨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식구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손주도 크고 아들 부부도 살만해지자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박씨 할머니가 방문할 때마다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고 아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저희끼리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이런 말들이 점점 더 자주 들렸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반갑게 맞아주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는 박씨 할머니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것이 무색하게 아들은 점점 더 어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란다거나 급하게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애엄마가 알면 엄청 바가지 긁을게 뻔해서 그래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 선뜻 통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차 요구하는 금액은 커졌고 이유도 다양해졌습니다. 해외여행 비용, 명품 가방, 심지어 사돈댁 생일 선물 비용까지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사돈어른 생신인데 제가 며칠 전에 월급을 받았는데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부족해서요. 아들의 말에 박씨 할머니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동수야, 엄마가 이제 나이가 많아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는구나. 어머니, 제가 이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효도할게요. 승진하면 월급도 오르고 성과급도 받을 수 있어요. 매번 아들이 말한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은 박씨 할머니의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깜박했다며 눈 하나 깜박 안 하고 거짓말까지 하기 일쑤였죠. 이에 박씨 할머니는 자식한테 칼같이 돈 받아서 뭐 하나 싶어 그런 아들의 거짓말을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해 12월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뉴스에서는 30년 만에 최강 한파라며 연일 보도했고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두꺼운 패딩으로 중무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영하 12도를 기록한 혹한의 날씨였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와 몸을 녹이려는 찰나 오랜만에 며느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애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애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머님이 서율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밖에 부탁드릴 사람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그래, 알았다. 서유리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그럼 내가 집에 가 있을 테니 미리 집 비밀번호 좀 알려줄래?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이 무섭게 갑자기 며느리의 말투가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비밀번호는 미리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저희 개인적인 공간이라서요. 응? 그럼 내가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라고?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알려드릴게요. 며느리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자 박씨 할머니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찬 기운이 뺨을 때렸지만 손주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서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들과 며느리가 도통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었죠. 1시간, 2시간.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동수야, 언제 오니? 밖이 많이 추운데.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철제 의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앉아있을수록 온몸으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박씨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해가 점점 저물어갔고 기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발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겨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 오라고 한 걸 깜빡했네요. 저희 일이 취소돼서 이미 서율이랑 같이 외출했거든요. 다음에 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인지 다리가 저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미리 연락 줘라.
이 추위에 밖에서 한참 기다렸잖니? 네, 알겠어요. 그래. 알았다. 쉬어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씨 할머니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몸도 얼었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돌아와 뜨거운 물로 몸을 녹이면서도 가슴 한켠의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일 이후로도 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서운했지만 그래도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잘해줬지만 아들 내외의 차가운 태도는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박씨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차가운 사이가 풀어지기를 바라며 박씨 할머니가 진심으로 감싸주면 언젠가는 아들과 며느리도 자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계셨죠. 주말이 되자 그날도 박씨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밥은 잘 챙겨줘야지. 시장에서 제일 좋은 재료만 골라 사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특히 좋아하던 멸치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잘게 썬 멸치를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졸여내는 동안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보내면 우리 엄마가 최고야 하며 좋아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입맛이 까다로워 잘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생채도 새벽장에서 고른 싱싱한 무로 정성스레 버무렸습니다. 이거라도 잘 먹으면 좋으련만. 한숨 섞인 중얼거림과 함께 찬통을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영화의 추위 속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가슴 한켠이 시렸지만 그래도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걸었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시간에 집에 있는데.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찬통 안의 반찬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겨울이라 다행이지만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이 상할까 마음이 급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저 복도 끝에서 택배기사가 상자를 들고 서서히 박씨 할머니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택배기사는 아들 집 문 앞에 서서 택배입니다 하고 노크한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박씨 할머니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아무리 부르고 두드려도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신이 난 며느리가 문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와 마주치자 흠칫 놀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헉, 어머님.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박씨 할머니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택배를 받아들고 문을 닫으려 했지만 박씨 할머니가 문을 잡았습니다. 너네 안에 있었으면서 일부러 사람 없는 척 나 갈 때까지 시침이 떼고 있었던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날씨에 내가 여기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때 안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니까 왜 자꾸 오셔서 이 사단을 만드세요? 동수야, 난 그저 너희가 식사는 제대로 챙기나 무슨 일은 없나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근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리고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그런 간섭이 부담스러워요. 간섭이라니? 박씨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한 게 간섭이고 부담이구나. 근데 너희 필요할 때는 말이 다르잖니? 손주 봐달라, 돈 달라 할 때는 그렇게 잘만 연락하고 다 받더니? 그건 안 부담스러웠니? 아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라고 강요한 적 없잖아요. 어머니가 스스로 좋아서 하신 거지. 이제는 그만하세요. 우리 이제 남처럼 지내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 자식 노릇 바라지도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씨 할머니의 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찬통이 바닥에 떨어져 뚜껑이 열렸고 정성스레 만든 반찬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키웠구나. 내가 내 자식을 망쳤어. 지난 세월 동안의 희생과 헌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을. 박씨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줄 당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준 조언으로 등기를 박씨 할머니 자신의 명의로 해두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아들에게 너무 물러서 탈이야. 임자 이거 하나만 약속해줘요. 당신을 지킬 만한 건 꼭 있어야 해. 나중에 당신 몫을 한 번에 다 물려주지 마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기에 고민 끝에 계약 직전에 자신의 명의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편의 과한 걱정이라 생각했던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흐릿해진 시야를 닦아내며 결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시 아들과 며느리는 수차례 자신들의 명의로 해달라며 조르고 졸랐습니다. 어머님, 시댁 식구라고 해도 남이 우리 집 명의를 갖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해요. 가족끼리 너무 각박하시네요. 특히 며느리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었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여보, 당신이 마지막으로 해준 조언이 이런 날을 대비한 거였나 봐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마침 아들과 며느리는 해외여행을 간다고 5일이나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어락 전문가가 도착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집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며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사모님, 기존 비밀번호는 완전히 삭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새로운 비밀번호가 설정되자마자 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정리해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현관 앞 복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박씨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결심하셨네요. 그동안 얼마나 속썩였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보는 우리가 다 분통 터졌었다니까요. 주변 이웃들의 응원에 박씨 할머니는 더욱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며 집을 비웠던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짐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삐 소리만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야. 내가 내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뭐가 문제니? 밖에 너무 추워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한 짓들은 벌써 다 잊은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희 당장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 나도 그때 얼마나 춥고 서러웠는지 이제 좀 알겠니? 너희가 엄마 보고 이제 남처럼 살자며? 이제부터 너희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며느리는 냉큼 달려와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어머니 무시하지 않을게요. 아들이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 없어요. 우리 당장 집 구할 돈도 없다고요. 왜 내가 너 이걸 뺏은 것처럼 그러니? 내 걸 돌려받은 건데. 그동안 명품 살 돈, 해외여행 갈 돈은 있더니 왜 월세 낼 돈은 없어? 이제부터 너희 능력껏 사는 거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렴. 어머니! 아니, 그때는 욱해서 그런 거고 진심은 아니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미안하지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해서 짐 좀 빨리 빼줄래? 옆집 사는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행패를 지켜보던 이웃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과 말에 아들 부부는 점점 기가 꺾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짐을 들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박씨 할머니는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던 자신을 이제는 한 사람으로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대출을 받아 급하게 작은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일같이 전화가 왔지만 박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집도 너무 좁고 거기에 빚까지 생겼어요. 그동안 내 맘대로 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가 필요해?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손주 보러 매일 오셔도 되고, 집 비밀번호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자식이랑 남처럼 사니 이렇게 속 편한 걸 왜 이제야 알았는지? 박씨 할머니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배신감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집을 세입자에게 월세로 내주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그 돈으로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소식은 이웃들을 통해 가끔 들려왔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그들은 이제 낡은 구축의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의 명품 가방과 옷들을 하나, 둘 동네 중고 사이트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외식만 하던 아들 부부는 이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매일 밤 돈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평소 사치에 길들여진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한 며느리와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아들 사이의 다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돈을 못 버니까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지금 말 다 했어? 돈 벌면 뭐해? 당신이 그동안 돈을 물쓰듯 쓰고 다녔잖아. 매달 들어오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카드값 독촉에 시달리느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돈으로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던 아들 부부였지만 이제는 매달 월세를 어떻게 낼지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카드 연체의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한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친정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우리는 도와줄 수 없어 다 너희가 자초한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 라는 친정어머니의 말에 한동안 울음바다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박씨 할머니에게 남의 일이 되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만의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늘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생계와 육아에 치여 미뤄두었던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이 번져가는 모습을 보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문화센터에서 만나는 동년배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림 선생님은 박씨 할머니의 작품이 날이 갈수록 발전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나누고 요양원에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은 동네 요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양원의 할머니들은 박씨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옛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박씨,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어요.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요양원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간의 고생이 무색하지 않게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허름해진 옷차림, 여위어진 얼굴에서 그동안의 고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제야 진심으로 알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냥 저희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박씨 할머니는 담담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수야, 너는 엄마가 뭐든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게 내 인생을 망친 거야. 물론 나도 잘했다는 건 아니야. 너가 그렇게 된 건 엄마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 하고 잘못해도 전부 받아줬던 탓이겠지. 그런 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 내 잘못이 커.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난 늘 너만 바라보며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말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선택 같구나. 그 어떤 분노도 핀잔도 아닌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더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박씨 할머니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맺는 관계는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함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박씨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만의 계획대로 하루를 보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